저희가 밤에 그냥 공동묘지 가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짜 만드는 것이 꽤 많지 않습니까? 가짜 무덤을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유독 도굴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삼국지의 조조였습니다. 무덤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셈이죠.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기원을 쓴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발굴과 도굴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천양지차예요. 고고학자들은 유물을 꺼내서 보존하지만 도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죠. 무덤의 역사만큼이나 도굴의 역사는 오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차탈휘익이라고 하는 유적에서는요, 7,000년, 8,000년 전부터 이미 무덤을 팠었던 흔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는 무덤을 파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국가라는 것이 나오고 황금을 묻고 저희가 이제 돈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무덤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셈이죠. 저희가 밤에 그냥 공동묘지 가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뒤집어 말하면요, 왜 돌아가신 분들이 무덤에다가 그렇게 황금과 돈을 끌어안고 묻었을까? 무덤을 맞는 사람들, 다시 파내는 사람들, 피장파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원초적인 그러한 욕망이 셈이죠. 중국 역사 보면은요, 옛날 사람들은 일찌감치 다른 황제들의 능을 발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왕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덤을 도굴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적의 왕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무덤을 터는 것인데, 유독 도굴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삼국지의 조조였습니다. 조조는요, 무덤에 발굴하는데 이제 군대를 동원하는데 벼슬도 줘요. 발구중랑장 하면 이제 무덤을 발굴하는 중랑이다. 모금교위. 참 이름은 좋아요. 모금을 하는 교위. 근데 그 금을 어떻게 모으냐? 땅에서 파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원전 2세기 때, 자기가 있었던 때보다 한 300년 전에 한 나라의 제후들의 무덤들을 집중적으로 도굴해서 그것으로 군자금을 만들어서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전쟁들을 벌였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제 생각에는 조조만 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조조가 상당히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했었던 것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조조가 좀 악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이 사람의 위치와는 달리 소설이나 여러 모습에서 이 사람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항우 있지 않습니까? 초한지에 나오는 항우도 진시황 무덤을 발굴했다는 기록이 있고, 진시황의 한참 위에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진경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약 기원전 7세기 때, 6세기 때 활동한 사람이니까 상당히 옛날 사람이죠. 춘추 시대인데 이 사람의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도굴갱이 140개가 나왔어요. 그는 그때부터 이미 무덤을 만드는 역사와 함께 계속된 것인데, 조조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억울하진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조조 때 와서는 도굴이 일반화되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무덤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혼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대를 이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많이 감춰둡니다. 나중에 그 왕조가 안정이 되고 아예 자신들의 묘역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 자리 오겠지만은, 그래서 의외로 그 무덤을 감춰두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영화 타짜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평경장이라는 주인공의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분 가실 때도 예술적으로 가시네라는 말이 있는데, 참 조조는 도굴을 많이 했는데 발견될 때도 도굴로 발견돼요. 너무나 극적인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2005년도입니다. 하남성에요, 서고혈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가 다 이제 상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무덤들이 있는 곳인데, 2005년도에 거기에서 무덤 하나가 이제 털린 거예요. 털려서 도굴갱이 뻥하니 구멍이 나오고 사람들이 툭 하면 들어가서 뭘 꺼내오고 다 털어갔어요. 털어갈 게 없으니까 뭘 털어가냐? 한나라 때 무덤은요, 벽에다가 벽돌로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화상석이라고 하거든요. 벽돌이나 돌로 무덤 벽화처럼 그림을 만들어요. 그것까지 뜯어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게 털리니까 조사를 했죠. 2008년도에 조사를 들어갔는데 바닥에 도굴꾼들이 다 못 보는, 도굴
그러면은 이제 다 털 줄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게요. 완전히 컴컴한 데서 요만한 불 가지고 한 거거든요. 큰 불 가지고 털었다가는 다 아니까 구석구석마다 다 발굴 못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조조의 이름이 새겨진 표들이 발견된 거. 석표가 물건에 태그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묻고 거기다 이제 거는 돌로 만든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 위무왕이라고 하는 바로 조조를 의미하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한 끝에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국가적으로 대표하는 곳이죠. 조조의 무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 중국이 난리가 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 백제 문흥왕릉 나오는 정도 그 이상의 급으로 아주 핵폭탄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게 참 웃기는 게 무덤 자체가 작아요. 물론 이제 총 합하면 400평방미터쯤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큰 편인데 황제의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예상치가 않고 어디에 예컨대 거대한 무덤이 있거나 황제의 무덤이 있다고 하면은 대략 그 동네에서 전설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거의 무덤을 덮어놓는 그 봉분이죠. 그것도 제법 크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는데 털려 있는데 왜 바닥에서 남아있는 그 태그 석표에서 왜 조조의 무덤이 나왔다. 다 샅샅이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나온 유물이요 한 250점밖에 안 돼요. 정말 빈약한 것이죠. 다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너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이거 조조 무덤 맞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아니 조조 자체가 도굴 왕인데 도굴 되게 했겠냐 해서 조조가 72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어서 사방에 내 무덤을 못 찾게 막아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그 이야기의 출처는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믿기는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조조의 부대는 분명히 도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무덤이 털린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나라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조는 일단 아마 제 생각에는 가짜 무덤을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적어도 나 여기 묻힌다라고 이야기를 할 리가 절대 없는 것이죠. 또 역사 정사에 나온 기록은 이 사람이 되게 검소하게 평소에 입었던 걸 입고 작게 하고 표식도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조조가 평소에 검소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도 도굴의 위험성을 알았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무덤이 조조의 무덤일 것이다. 저는 뭐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징기스칸 무덤도 제가 추정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 무덤이 나오면은 거대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주 작게 나왔을 거예요. 원래 나라를 만드는 건국자들은 자기의 무덤을 크게 만들 시간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신라도 그래요.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문무왕도 자기 무덤을 없고 그냥 수중에다 만들었다라고 작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과연 조조의 무덤이 맞을까? 저는 좀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은 게 정확하게 이게 조조라고 보기에는 많은 점이 좀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로 석표만 많이 나왔거든요. 이름이 적혀 있는 거. 근데 사실 그래요. 내가 죽으면요. 내 무덤을 누가 와서 쉽게 찾도록 돌로 만든 표를 남겨둔다?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 사방에 그러한 태그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유독 이 조조 무덤에만은 그런 태그가 수십 개 나왔어요. 일부러 거기다 넣어둔 게 아니냐. 그런 추정도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위무왕이라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위왕 또는 무왕이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무왕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죽고 난 다음의 이름과 살아있었던 때의 무덤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게 나올 수 없어요. 살아 생전에는 위왕이라 불렀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무왕이라고 하는 시호가 내려오죠. 그러면은 위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이미 조조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이미 위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위무왕이라 쓴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은 좀 그거는 좀 어색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주변에 아무런 표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조조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어떠한 표식도 하지 마라. 그리고 별로 유물이 없던 것도 조조의 것에 방증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털려서 안 나온 걸 수도 있고요. 어떠한 표식이 없고 봉분이 없는 무덤들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결정적일 수가 없고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굴을 했더니만은 남성의 연령이 60대였다. 실제로 조조가 66세에 죽어요. 그리고 또 옆에 여성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성의 연대가 안 맞아요. 왕비도 거의 비슷한 때에 죽는데 옆에 있었던 여성의 무덤은 30, 40대인데 글쎄요.
연령대가 맞기 때문에 조조다라는 말은 너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조조 무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조조의 무덤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스모킹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근거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고학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는 게요. 한마디로 당에서 결정하고 위에서 결정하면은 그것에 더 이상의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던 동북공정이라는 거 다 알 겁니다. 중국은요, 그러한 공정 사업이 동북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어요. 하, 상, 주 세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 3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연대가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 하나라, 상나라의 연대를 알아오라고 하니까 5년 시간 준다, 알아와라 해서 공정 사업을 합니다. 5년 뒤에 알아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알아낼 수 있지?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고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앙정부와 사회과학원이 만들어 놓은 결론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당과 과학원의 권위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약간의 의심이 있어도 어쨌든 아니다라고 반박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맞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은 고고학자들의 순수한 학문적인 열정이라기보다 중국 학계에서 갖고 있는 풍토에서는 이거는 이미 한번 조조라고 결정을 한 순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유비의 무덤은 지금 잘 남아 있습니다. 성도시 안에 이제 유호사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예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사적같이죠.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이라고 해서 이미 사당도 있고요. 삼국지 최고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유호사에 유비가 묻혀 있냐라는 것을 가지고 최근에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비가 죽은 곳은요, 그 현재 있는 유호사가 아니라 백제성의 영안궁이라는 데서 죽는데요. 이게 현재로 말하면요, 충칭현, 펑지의 현, 봉절현이라는 데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80년대 중반, 한 40년 전이죠. 봉절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비 무덤이 자기네 동네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1985년도에 봉절현에요. 중국은요, 각 현급마다 나라에서 지어주는 호텔이 있습니다. 뭐 여인숙 그런 급인데요. 초대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걸 발굴하다가 옛날 무덤이 나온 거예요. 무덤 나올 수 있죠? 근데 봉절현이면은 유비가 있던 곳이 아니야? 해서 발굴했더니만은 부부가 같이 있고 그 양식도 유비가 살던 때의 그러한 무덤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기록에는 제갈공명이 부인과 함께 묻히기 위해서 현재 그 정두 사천성의 성도로 옮겼다고 하지만은 그는 옮길 수가 없다. 여기에 봉절현에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발생돼서 지금도 여전히 봉절현에서도 유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도굴꾼이 파면은 옆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네 파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요, 도굴이 안 된 그러한 무덤이 있습니다. 신라 무덤들입니다. 경주에 있어요. 경주 대능원에 있는 고분들은 도굴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냐고요? 근처에 마을이 있고 마을 주민들이 눈 딱 두고 보고 있는데 누가 도굴꾼이 그걸 파겠습니까? 물론 유비의 무덤도 전란이라든지 그럴 때 파헤쳐졌을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저는 그래도 고고학자니까 그나마 유비의 무덤은 계속 관리가 되어 왔으니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실제 죽은 데하고 묻혀있는 데가 많이 멀어요. 근데 이거는 제갈량이 사실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제갈량이 원래 유비의 부인이 먼저 죽었거든요. 먼저 죽은 부인을 성도에다 놓고 제갈량이 다 그러면은 멀리 성도까지 그 시신을 데리고 오는데요. 실제로 1960년대에 어떤 고고학하고 역사학 하시는 광말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유비는 여름에 죽었다. 근데 여름에 그 먼 거리를 갖고 오려면은 시신이 다 상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로는 그 어딘가에 묻었을 것이고 여기는 빈면만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후사에 정말 유비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갈량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에 있는 날씨를 바꿨다는 사람인데 그 시신을 옮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역사계도 나오지만은 유독 연희라는 소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건데, 보통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뭔가 한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특히 이 관우 같은 경우는 서기 220년에 손권한테 잡혀가지고 목이 베어가지고요, 목만 상자에 담겨가지고 조조한테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관우의 무덤은 지금 총 3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가 그 당시에 이제 나양시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관우의
머리를 묻은 그 무덤은요, 지금도 관림, 관우의 숲이다 해서 관림 남아있고요. 낙양시 남쪽 한 7km쯤 내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무덤이 있고 옆에 그 사당이 있고 그들을 산책할 수 있는 숲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관우에 목이 잘렸으면은 나머지 부분이 있죠. 시신들이 묻혀 있는 곳. 그거는 관우가 참수당한 곳인데 이게 바로 호북성 당양에 아예 이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릉이에요. 관우의 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국 전국적인 사적 문물 보호 중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만큼의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무덤을 발굴을 할 수 있을까요? 발굴 못하고요. 굳이 한다면 나중에 뭔가 기술이 발달되면은 발굴을 하지 않고 위에서 전자파나 레이저 광선 같은 걸 쏴가지고 실제 있는 거를 파악하는 기술이 나온다면은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관우는 위비와 함께 도원결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총나라에도 무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나라에도 이 사람의 혼을 모신 그러한 무덤이 있어요. 고대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시신은 없지만은 그 사람의 혼을 모은 무덤이 있는데 이것을 의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의관. 평소에 입었었던 옷을 넣고 이 사람의 그 무덤인양 하는 것이 있는데, 역시 이렇게 보면은 관우는 정말 모든 삼국에서 사양했나 봐요. 위촉, 오, 삼국에 다 있어요. 이 사람 무덤이.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걸 진짜로 이 사람의 무덤인 것이냐 따르고 있죠. 또 사실 관릉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능은 원래 왕이나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비록 원통하게 죽었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황제다. 그렇게 해서 관릉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장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요, 관우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관치성이 있었던 동네 마을이죠. 근데 역시 이거는 주장만 있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하고 거기에 또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관우 이것도 놓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그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짜 만드는 것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다면은 없는 역사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아마 해프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징기스칸도 있는데요. 제갈량도 똑같았습니다. 제갈량도 나의 무덤을 알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하다가 죽죠. 근데 뭐 제갈량의 죽음에 대해서 워낙 삼국지에 대한 덕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뭐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는 또 하지만은 이 제갈량도 산자락 밑에 관이 들어갈 정도로만 작게 파고 그냥 평상복으로 하고 묻어라 라고 이 사람은 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섬서성 아마 그 정군산이라는 곳 어디인가에 이 사람의 무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 사람도 무덤 나올 수 있어요. 발견하다 보면은 그냥 일상적인 무덤 같은데 거기에 뜬금없이 제갈량의 어떠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요, 내 죽음을 널리 알리지 말고 그냥 가다가 4명의 군인 보고 운구를 해라 하염없이 하다가 한쪽 끈이 끊어져 가지고 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거기다 그냥 땅을 파고 날 묻어버려라 라고 유언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유언 들으면은 어디 가도 없겠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죠. 나의 무덤을 알리지 마라 였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요, 되게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부하에게 낭중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오나라로 망명하기 위해서 장비의 목을 베어서 가는데 문제는 도망가는 중에 오하고 촉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간에 운양이라는 동네에서 머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시신은 어딘가 낭중 어딘가에 남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장비의 무덤이 어딘가에 그럴듯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삼국지에는요, 삼국지 연희뿐 아니라 실제 역사를 봐도요, 수많은 장군들이 등장하는데요. 장군들의 무덤은요, 대부분 잘 남아있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왕의 자식들, 왕자들은 아주 거대하게 묻을 수 있지만요, 대부분의 무덤, 장군들의 무덤은요, 남아있기가 힘들어요. 왜? 그 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장군 살아 생전에 그 사람의 털을 잡고 무덤을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장군이 그럴 만한 여력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또 그렇게 장군이 수만 명의 군사를 잇고 있는데 그걸 동원해서 무덤을 만들게 과연 그들을 부리는 왕들이 내버려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국지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장군들의 무덤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목이 날아가고 뭐 어떻게 다 죽었지 않습니까? 대신에 사당을 만드는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을 고스란히 무덤으로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나와가지고 되게 저도 예상치 않게 많은 분들이 봤는데요. 앞으로 기회들이 많이 나오겠고요. 제가 사실 나온 게 얼마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이란 책도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세 개 이야기한 것이 다 이 책에 있는 것이니까요. 한번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광고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고고학의 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